이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우리 예술단이 어제 오후에 평양에서 공연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윤상 감독은요, 이번 방북 공연에 대해서 실감나지 않은 만큼 큰 감동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따끈따끈한 영상과 함께 관련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부터 보실까요? 일면 제목은 이겁니다. 인질극 다음 날도 뻥 뚫린 초등학교. 네, 동아일보의 20대 남성 기자 2명이요. 서울의 초등학교 12곳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12곳 중 7곳은 그냥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정문을 지나서 건물 안, 교실 복도까지 이렇게 30분 동안이나 활보했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12곳 중 5학교만 신분증 확인 등 그 구정 절차를 지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순환 출자 복잡한 대기업 금융사에 대해서 금융당국이요. 지분 매각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7월부터요. 해당되는 곳은 삼성, 현대차 등 7개 그룹인데요. 금융위에서는 자본 확충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최저임금 관련된 여파가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동아일보는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 물가 동향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 물가만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달에요, 아파트 관리비는요, 7.5% 인상이 됐고요. 가사 도우미료 그리고 1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식의 대표 상품이죠. 자장면도 가격이 4.7%나 올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한겨레 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제주 4.3 70주년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4.3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한다. 완전한 해결과 배상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70주년 추념식에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후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건립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4.3 기념일이 제정된 뒤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데 TV에서 생중계됩니다. 법원서 처음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지금 비닐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폐기물을 줄이는 감량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음식점 등 일회용품 규제도 없앴고 부담금도 면제하고 경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에 급증을 불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의 머릿기사, 또 기획을 담았는데요. 네, 적발 힘든 민간기업 취업 청탁. 네, 정부에서 취업비리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기업과 금융사에 한한 것이고 민간기업의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적발이 힘들어서 취준생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고위층이나 관계사 또 내부 임원 자녀들 채용 시즌이 되면은 청탁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대기업 임원들 1년에 대여섯 건꼴로 청탁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기회에 잃은 취준생이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을 보실까요? 어제 평양 오후에 열린 남북 합동 공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지금 실었는데요. 먼저 한국 가수들, 이선희 씨를 비롯한 한국 가수들과 또 북한의 예술인들이 만나서 다시 만납시다를 함께 부르는 사진입니다. 이어서 옆에 관객석도요. 네, 도정원 장관과 현송월 단장 그리고 윤상 감독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또 일어서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 사진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김영철,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어제 또 깜짝 등장했습니다. 어제는요.
나타나서 또 취재진의 사과한 데 이어서 어제는 만찬을 주재한 겁니다. 김영철의 행보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데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 19개월째 공석이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요, 대통령 친인척과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해야 하는데 지금 19개월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도요, 29명에서 7명으로 줄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박민혁 차장이 골라준 오늘의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신문 콕!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집마다 이 재활용품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되시는데요. 오늘 그 답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2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의 4대 원칙,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섞이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위 오른쪽 상단에 유리병이 있습니다. 여기 유리병. 유리병은 비워야 됩니다. 일단 안에 담배꽁초나 다른 게 있으면 비워야 되고 그 안을 헹군 다음에 분리를 해야 됩니다. 뚜껑은 뚜껑대로. 그 다음에 라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캔, 깡통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물을 일단 비우고 안에 헹구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즘 이제 비닐이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비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내용물을 비웁니다. 비운 다음에 물로 한 2-3번 정도 씻으면 됩니다. 세제까지 활용해서 씻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김치를 담았던 비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놈의 앵커 어떻게 해야 될까? 김치는 또 김치 국물이 묻었잖아요. 그렇죠. 깨끗이 씻어서 네. 그다음에 좀 말려서 물기를 말려서 재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김치는 이제 씻으면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컵라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닭 시켜서 요즘 치킨 많이 시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스티로폼 같은데 주황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내용물만 버린 다음에 한두 번 씻어서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운 다음에 헹구고 라벨지 같은 거 분리하는 건데 깨진 유리 이런 것들은 분리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질에 따라 좀 다른데 잘 모를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고 대량인 경우에는 마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유리보는 그거를 구입해서 철물점에서 분리 배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만 해보면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새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이 원래는 철새인데 철새가 텃새로 바꿔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외가리입니다. 이 외가리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3면입니다. 이 여름 철새 외가리가 서울 청계천에서 사계절 내내 살고 있다. 이 청계천을 지나던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 목격된 것은 2005년 10월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저 그림의 영상 볼 수 있는 저 외가리가 한 15마리 청계천에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봤더니 이 약간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날기가 힘든 새 같은 경우에는 멀리 미얀마까지 겨울 철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우리 서울이 온난화 영향도 있고 그래 겨울이 좀 따뜻하다 보니까 청계천에 남아서 산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상류, 청계천 상류에 한 마리씩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는 때를 지어서 먹이를 먹는데 이 상류에 한두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건 뭐냐면 이 중류에 여러 마리들이 때를 지어서 먹이를 먹다 보니까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류에 혼자 와서 먹는다. 그래서 이 상류를 미쉐린 레스토랑 같은 곳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은 뭐라고 해야죠? 먹거리가 있다. 그래서 물고기도 있고 맛있는 물고기가 많아서 이 외가리한테는 미쉐린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계천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식물도 같이 함께 사는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신문국이었습니다. 네, 자, 알고 보면 집에서 살림도 잘하는 남자 박민혁 차장의 오늘 생활 포인트까지 들으셨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평양 공연을 마친 우리 예술단이 오늘 새벽에 먼저 돌아왔는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그 모습부터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또 그만큼 아마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들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도 그렇고요. 아무튼 무사히 일정이 다 끝나고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윤상 감독은 이제 잘 끝났다. 굉장히 홀가분하고 밝은 표정으로 도착을 해서 그렇게 소감을 밝혔는데 그런데 또 힘든 일도 많았나 봐요. 보니까 또 조용필 씨가 이렇게 공항에서 나올 때는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이렇게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후두염을 앓았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워낙에 중요한 공연이다 보니까 거의 혼신의 힘을 발휘해서 저렇게 지금 보시면 알리 씨의 부축을 받으면서 지금 귀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 워낙에 중요한 공연이다 보니까 개인이 좀 아프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말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정말 그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쏟아부은 나머지 이제 좀 힘이 풀렸겠죠. 그래서 굉장히 집에 돌아가셔서 좀 앓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또 알리 씨가 이렇게 부축받고 나오다가 팬분들이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또 잠시 부축받던 것을 손을 이제 풀고 또 인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좀 프로답다는 느낌이 또 듭니다. 가수, 연예인분들 또 가수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관객들의 환호가 있으면은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제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객에 대한 어떤 좀 그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참 공연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 시간대가 새벽 한 5시 정도예요. 그러네요. 새벽에 북한에서 떠나서 새벽 5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윤상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기자분들이 한 3, 4시간 기다려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서도 일단 이렇게 불편한데도 기념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산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윤상 감독님 저희도 채널A도 돌직구쇼도 인터뷰 하겠습니다. 그것도 만나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오후 공연에 관련돼서 이제 이런저런 영상들 보여드리면서요.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신문부터 보실까요? 자, 한국일보 사면은 이 노래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듣는 바로 강산의 씨, 실향민 노래, 아버지를 등장시켰던 이 노래, 라구요를 들었는데요. 관객들도 눈물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어제 공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제 강산혜 씨가 부른 라구요에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제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노래를 북한 주민들이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사 내용 중에 두만강이라던가, 흥남부두라던가, 이제 자신이 잘 아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며칠 전에도 얘기해드렸다시피, 이제 부모님이 실향민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북한 출신이고 어머니는 원래 남한 출신이지만 북한에 시집을 갔다가 흥남 쳤을 때 다시 내려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 노래를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마 강산혜 씨를 이제 좀 키우신 것 같은데 이제 50대 중반이 된 아들이 이제 북한 땅을 밟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곳을 밟았으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이제 그 마음이 아마 북한 관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라구요와 함께 조금 전 보여드렸던 영상은 또 넌 할 수 있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제목이랑 가사만 들어도 노래를 모르더라도 들으면 굉장히 또 힘이 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돌직구쇼에서 가사 읽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현덕 부장님. 오늘도 라구요 가사를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가사를 또 이렇게 음미하면서 제가 가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하고 오는 겁니다.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라구요라고 하는 게 뭔 말인가라고 이제 해서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정말 모르셨어요? 그래서 라구요가 이제 그래서 궁금해하는 또 이제 시청자들도 있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뭐길래 이렇게 본인 강산의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 같이 눈물을 흘렸을까 이렇게 해서 봤는데 방금 나왔습니다만은 내용이 그 두만강 푸른물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이렇게 하면서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자 이거를 들으면 어머니 고향을 절절히 그리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강산혜 씨가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또 그걸 보는 또 북한 주민들도 바로 이거를 통해서 남북한이 한 민족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산혜 씨가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넌 할 수 있어요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북한에서 이제 공연하고 나서 영상을 보내줄 때 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부 잘라서 보내오기 때문에 라구요라는 노래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할 수 있어요라는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네, 관객들이 좀 눈물 보이는 모습도 혹시 화면에 포착이 좀 됐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관련된 영상은 전부 저희가 받게 되면 또 보도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한 분, 어떤 분의 공연이 또 관심을 받았냐면요. 북한 가수와 함께 공연을 벌인 이 곡, 제이에게. 어제 오후에 또 이선희 씨는 바로 제이에게를 어제 평양에서 불렀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명희 박사, 제이에게 그러니까 한국에 북한 가수 왔을 때 북한 가수들이 불렀는데 이번에는 원곡자 이선희 씨가 바로 북한에서 김옥주 씨인가요? 같이 불렀어요. 삼정관현악단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강릉에서 공연했을 때 제이에게를 불렀던 그 영상이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많이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요. 딱 사진을 보니까 저는 그때 불렀던 그 가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선희 씨 같은 경우도 강릉에서 공연했던 저 김옥주 씨 제이에게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되는 협업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둘이 손잡고 제이에게를 부르는 모습들이 특히 이 류경 정주영 체육관을 가득 메웠던 12,000명 정도 되는 관객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르는 노래는 아마 아름다운 강산의 노래일 건데 지금 이선희 씨의 노래가 북측 주민에게도 이미 수차례 북한에서 불렸던 적이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 노래가 흘러나오던 순간에 사실은 객석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선희 씨 워낙 노래 잘하시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음성을 전해 들어도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영상이 진행되면서 레드벨벳은요. 강력차장 공연을 다시 또 어제는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공연했을 때는 또 관객들이 의외로 반응을 잘해줬다고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면 또 레드벨벳 공연을 좀 시작했을 때는 또 관객들이 굉장히 뭐지 뭐 이런 많이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데 레드벨벳의 이제 빨간 맛이라는 것도 다시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일부 이제 신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죠. 관객의 반응이 처음에는 약간 낯설어하는 듯한 그런 게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사진은요, 이제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제이에게도 함께 북한 가수와 이선희 씨가 불렀고요. 마지막 무대 같은 경우도 다시 만납시다를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또 공동의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지금은 레드벨벳이 공연하는 그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고요. 그 다시 만납시다를 부르는 영상 준비가 됐을까요? 네, 잠시 들어보시죠. 저게 우리나라 노래는 아니죠? 북한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맨날 공연 끝날 때마다 부르는 노래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통일해도 우리나라 노래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4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의 단독 공연이 있을 때는 윤상 음악 감독이 편곡한 버전으로 같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에 있는 현송월 단장이 편곡한 버전, 그러니까 3지원 관현악단 버전으로 다 같이 노래를 부른 거고요. 저기에 대해서 다시 만납시다는 우리 국민에게도 사실 굉장히 낯익은 곡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같이 손잡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기립해서 같이 격렬하게 환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10분간 기립박수를 쳤다 그러면은 굉장한 지금 환호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손도 흔들고 열렬하게 특히 마지막 무대 때 저렇게 환호를 많이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 그런데 저 지금 의상을 좀 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복을 입고 있어요? 김수영 박사 보니까요. 보면 여성 관객도 굉장히 많아요. 앞에는 양복 입은 남성 관객들이 많은데 여성 관객들, 젊은 여성들 눈에 띄는데 한복이 정말 많은데요. 한복이 북한에서는 단지 명절 때 입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절도 명절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큰 행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갖춰 입는, 격식 있게 입는 옷인 거죠. 그리고 어제 뭐 저희가 뭐 평양 시민들 스케치도 봤지만 북한에서는 이렇게 바지보다는 치마 정장을 주로 입게 하고 특별한 날에는 저렇게 한복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연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저런 게 아니라 평소에 뭐가 행사가 있으면 중요한 행사, 격식 있게 차려입어야 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한복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것도 굉장한 행사인 거죠. 공연이 저렇게 잘 입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마지막 곡 저걸 하면서 10분간 기립박수를 했는데 저기에 참석한 사람이 무려 1만 2천 명이에요. 정주영 체육관이기 때문에 1만 2천 명인데 1만 2천 명 그저께 공연했을 땐 1,500명 정도 구경했거든요. 관람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평양 전체 시민이 287만 명이에요, 현재. 근데 그 중에 한 13,500명 가량이 이제 본선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평양에 저기 와서 이렇게 올 정도의 사람들은 굉장히 핫한 선택을 받은 사람인 셈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보면은 이 공연을 준비한 정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현송월 단장도 이번 공연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요. 도정환 장관과 이렇게 손을 맞잡고 손을 흔들기도 하는 현송월 단장 모습 보시고 계신데 현송월 단장 어제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김영주 의원이 보면은요, 그 윤상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도정환 장관 또 기자들에게 따로 그 공연 뒷얘기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보면은 현송월 단장은 칭찬을 했지만 윤 감독 입장에서 좀 더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송월 단장이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선전 관현악단이 남측에 내려왔을 때 남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많이 선곡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우리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오페라 유령도 했고 뭐 방금 불렀던 제 얘기 그런 것들을 불렀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푸른 버드나무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이 평양 관객들이 항호하는 걸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좀 더 그럴 줄 알았으면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도 좀 준비해서 연습해서 갔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우리 감회들을. 가수들이 불렀던 북한 노래가 보면은 다시 만납시다. 네. 그다음에 푸른 버드나무 이런 노래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뭐 디너전 후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현이와 덕이의 노래지만 북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다. 이제 그런 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도정환 말하자면 이번에 예술단 대표 단장이신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사이사이 우리가 화면으로 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속말을 하는데 보니까 뭐 이 가령 이제 내가 아는 가수는 이선이나 최진이나 조용필인데 백지영 가수는 내가 잘 모른다. 어느 정도 되는 인기 가수냐. 또 저 노래는 제 신곡이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지영 씨 콕 집어서 거론을 했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보였고 또 정말 뭐 몇 번이나 최진 씨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디너전 후대 같은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다 이런 관심을 하나하나 했고 특히 이제 서현 씨가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고 더군다나 이제 도정환 장관이 2일날 이제 평양 고려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 봄이 온다라는 공연에 이어서 가을에는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걸 하자라는 걸 거의
거의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본인이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었다 이런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심전심이라는 건 결국 이제 언어가 같다는 거죠. 남과 북의 언어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 전혀 다른 말을 쓰는 정상들이 만났다면 계속 통역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밀한 얘기들이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남한과 북한의 언어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쪽의 교류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노래 중에 휘파람이라는 노래를 많이 즐겨 불렀거든요. 네, 알고 휘파람, 휘파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 한 16년 세월 동안에 대표적으로 끝나는 노래만 같이 부를 수 있을 뿐 북한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를 남한 사람이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북측의 노래를 많이 준비 못해서 못 부른 게 좀 아쉽다. 북측에서는 많이 우리 거를 불러줬는데 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노래들이 우리처럼 정말 예술성하고 온전히 그런 게 아니라 체제선전, 김정은 찬양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는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선택이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친구여, 한국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보편적 정서에 기댄 노래가 많은데 보통 북한 노래 같은 경우 체제선전에 관련된 노래가 많아서 선곡에 정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중앙일보는 콕 집어 이 포인트를 짚었던데요. 김병희 박사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마다 등장한 이제 젊은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수의 공통점을 콕 집어서 보도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소프트 외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순간순간 현장에 SM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SM 엔터테인먼트요. 네. 이번 평양 공연에서 사회를 봤던 소녀시대 서현 씨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M의 몸을 담고 있었고 지금은 저기 소속사 SM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10년이 넘게 몸을 담았고요. 그리고 붉은 융단대라고 북한에서는 표현하던데. 붉은 융단대요? 네, 레드벨벳.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레드벨벳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든지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할 정도로 이번에 레드벨벳이 대히트를 쳤다고 보는데 SM 소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가수는 엑소였죠. 엑소도 마찬가지로 SM 소속. 정상외교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 당시 지금 멜라니아 엑소와 지금 이방카가 만났던 지금 CL량도 나가고 있지만 영상도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또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방한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멜라니아 여사가 광대 승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건 샤이니 미노 씨, SM 소속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것처럼 저 자리에서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샤이니 미노 씨도 SM 소속이고요. 저 샤이니 미노 씨가 저기에만 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장녀 결혼에 축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미노 씨의 축하 동영상 그리고 사인한 CD를 갖고 가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게 SM이랑 문재인 정부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특별한 연관관계는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프트 외교나 이 한류 문화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모습들을 SM이 잘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프트 외교에도 SM이 여전히 승승장구할지를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YG하고 SM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YP하고 약간 샘도 나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 저는 스스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YG 소속 가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싸이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그 SM보다는 더 자유분방하고 스스로의 개성들이 넘치다 보니까 한류 문화 콘텐츠에서 약간의 좀 격식을 차린 외교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SM 소속 가수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럴 수 있네요. 보니까 싸이 무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또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레드벨벳은요. 붉은 융단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멤버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리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악수조차 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그거를 떠나서 북측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거에 저희는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표현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과 악수한 게 영광이라고 하는 게 살짝
걸리긴 하는데, 근데 뭐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뭐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늘 언론에 났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악수하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처음 한 번도 볼 거라고 생각 못했던 네, 사람을 네.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그냥 뭐 느낌을 표현했다 정도로 저희가 뭐 좀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면은요 이제 탈북 피아니스트죠 김철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노동신문에 보면은 그 북한 그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측 예술가들 함께 찍은 사진을 한번 다 보냈을 때 김정은 위원장 옆에 이제 아이린 양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그 같이 있는 것도 북한의 또 어떤 좀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분석을 좀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언론을 의도해서 한 자리를 선정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그날 사진을 어떤 식으로 배열해서 찍은 건지는 네. 저희가 아직 취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후문이 좀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분명히 자리 배치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리설주 옆쪽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 가왕인 조용필 씨가 자리 위치를 하고 있었고, 네. 김정은의 살짝 뒤쪽에는 백지원 씨가 있었고, 그렇죠. 백지원 씨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백지영 씨고요. 바로 옆에 도종환 장관 바로 앞쪽으로 앞에 있는.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린. 선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김정은의 바로 그 오른쪽,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레드벨벳의 아이린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더더군다나 김정은이 콕 집어서 내가 이 레드벨벳의 공연을 보러 가는지 남한에서 궁금해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좀 증폭시킨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저기 이제 노동신문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있었던 유력 아이돌 그룹과도 나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또 각인하고자 하는 내부의 전략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불과 2월에서부터 지금 4월 2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 과거의 이 이상한 이미지에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불과 2달도 안 돼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레드벨벳하고 뭐 예술인들이 가서 악수하고 김정은이 뭔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주는 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다음에 굉장히 뭔가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는데, 뭐 예술은 예술이고 정치는 정치고 외교는 외교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잘 골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뭐 네티즌들은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좀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사진을 보면 아이린만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 세 멤버는 왼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한 팀인데도.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좋아했던 건 아이린이 아니냐 뭐 이런 네티즌들의 누리꾼들의 반칙이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왼쪽 세 명이 지금 레드벨벳이고 이제 오른쪽에만 아이린 양이 이제 저기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저렇게 찍어보면은요, 외국 정상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참가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자들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저거 자리까지 선정을 해서 찍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다 아무리 보니까. 김정은이더라도 네. 저 많은 사람이 넌 자리가 여기, 요 앞줄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자 찍읍시다 해서 모여서 저렇게 찍은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적절하게 남성과 여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붉은 융단 때는요, 네. 북한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리꾼들이 요거를 이제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면서 지은 말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예, 동아일보 이번에는요, 8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리설주 공연도 함께 관람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감독 부장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리설주가 제 남편이다라고 소개했다는 건데, 유사하게 동아일보는 외교 소식통 발로 이걸 보도하긴 했지만 일본 언론이 또 이 소식 먼저 정했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에도 보도했는데요. 어떻든 요 말을 한 건 사실이고, 요거 전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게, 요즘에 어떻든 이 김정은 옆에 항상 보면은 이설주가 같이 다녀요. 그냥 딱 커플처럼. 네네. 원래 커플이지만. 그래서 계속 같이 다니는데, 과거에는 가끔 이설주가 몇 개월 동안 안 나타난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하면 공개 행보를 하면서 거기에 항상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대북 3월 5일 날 대북 특사단들 이제 만날 때도 같이 만찬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찬할 때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방북 예술단 이번에 공연할 때도 같이 나타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공개적인 행보를 같이 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특사단 만났을 때 호칭이 보통 이제 남편을 어떻게 부르냐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는 이제 원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수님이라고 부르느냐, 뭐 다른 식으로 부르느냐 관심이 있었는데, 아마 유심히 지켜본 모양이에요, 우리 측 관계자들이. 네. 근데 그때
제 남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근데 거죠. 보통은 제 남편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북한이라는 특수한 이런 권력 구조 문화 때문에 저렇게 제 남편이라 하는 것도 이색적으로 이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보이고 하느냐 하는 거는 같이 공부의 행보를 하는 거는 북한이 정상국가 또는 보통국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이제 관심이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런 판문점에 같이 와서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인지 일단 그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사히 신문이 먼저 보도를 하고 동아일보가 확인해서 썼는데요. 일단 외신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라고 하는 거는 참석자들 위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참석자들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걸 전해 들은 사람이 이설주가 제 남편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일본 언론이 먼저 썼어요. 그 내밀한 얘기는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이 먼저 나갔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외신이더라도 여기에 아사히 신문 특파원이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 관계자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신도 만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관계자가 그 아사히 신문 쪽에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거를 썼고 우리 언론은 다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쓰는 거, 확인이 안 되면 못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도 보도한 걸 보면은 김 위원장을 보통 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원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제 남편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게 어쩜 또 기사가 된다는 것도 그쵸? 저는 좀 특이하다는. 특이하죠. 남편을 남편이라고 못 불렀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다음 주제 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소식 이어지는데요. 자, 제목부터 보실까요? 네, 김영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사람 바로 나다 하는 김영철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다음 날에는요. 노동신문에서는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극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지금 대응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놀라운 김영철의 행보는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어떤 것이냐. 어제 예술단이 같이 전역하는 자리에 김영철이 나타난 건데요. 만찬장에 등장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남녀 동포들이 따뜻한 전화로 평양을 방문하여 인상적인 공연들을 펼쳐보인 여러분들의 공연 성과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북한함의 예술인들이 터쳐올린 노래는 반드시 희망의 사람이 온다는 것을 감동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서로 힘을 합친다면 온 결의에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광덕 부장님, 저는 김영철이 한국에 왔을 때는 아주 과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엔 계속 기자들 만나는 일들이 많은데 어젠 또 만찬장에 나타났어요. 네, 만찬장에 나타나서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자리에 원래는 우리의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갔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는 북한의 문화상이거든요. 그래서 박춘남 문화상이 원래 비공개로 만찬을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그하고 그 계획을 바꿔서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죠. 노동당 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렇게 주재를 하면서 여기에 또 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중에 말이 좀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전면에 그 전날은 또 기자들한테 취재 제안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고 내가 천안함 주범이라 남에서 나를 천안함 주범이라고 하는 내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유화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술가 이번에 공연으로 해서 남북한 해빙 무등을 타는데 내가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의 천안함 문제가 굉장히 희석돼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또 한 측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에 실질적으로 지금 2인자로 부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술단 공연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문화는 문화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북한의 저런 행태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기자들한테 취재 제안했다고 사과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본인이 김영철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동신문이 천안함은
남한의 모략극이다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또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 때 갑자기 나타나서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봄이 왔는데 따뜻하네. 이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것도 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본인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대할 수 있는 건지 좀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김영철의 발언이 나오고 다음 날 천안함에 관련해서 노동신문이 어떤 보도를 한다. 이런 김영철의 행보 그리고 노동신문의 보도 다 좀 연관이 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관이 돼 있겠죠. 김영철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을 아무런 계산된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요. 천안함 이야기를 일부러 꺼낸 거죠. 그리고 약간의 도발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노동신문에서 다시 그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그 추모 행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것은 뭐 남조선의 모략극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대화의 제스처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북한을 뭐 비판한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하면 안 된다. 만천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이 주장이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일관되게 북한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남한 정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천안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앞으로 남북대화, 뭐 북미대화 여러 가지 정상회담들이 이제 앞으로 깔려 있는데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위를 선점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 상대방 진영의 의견들을 약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혼란을 주는 거죠. 이제 천안함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남한 내에서도 여러저러한 갈등이 얘기가 되고 벌써 이제 막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대화 무드에서 어찌해야 할지 이제 갈팡질팡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북한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이제 좀 혼란을 가중시켜서 이런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도 전략인데 계속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문화행사에 김영철을 내세운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웃으면서 손잡고 손을 흔들고 그다음에 다시 만찬을 갑자기 주제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정말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는 건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건지가 딱 드러나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일부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 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 도대체 뭘 언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미국의 9.11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9.11 테러에 대해서 백악관이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하거나 펜타곤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11 테러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 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천안함 폭침이 있고 나서 사실은 2010년도에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 대상이 오히리고 유일하게 민간인으로서는 사람 개인으로서는 김영철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치러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이 소행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국회의 상임위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부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있었던 평화 국면들을 해칠까 봐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전사자 유가족 그리고 생존 장병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한 공영방송에서 천안함 폭침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방송이 있고 나서 그 당시에 생존 장병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도대체 우리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글을 실었는데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북한 어뢰 공격을 부정하는 쪽은 당사자인 북한과 북한이 북한이 안 했길 바라는 사람들 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칙이 있는 접근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에 대한 측면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심을 우리 정부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천안함 유족은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측 기자가 다인듯을 했다는 거는 우리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우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유족들은 우롱당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왜 말을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 전후 회장이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북한은 조롱하고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한국 국영방송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 지금의 유가족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느끼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문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제목을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 8면 같은 경우는 김영철이 천안함 발언 다음 날 지금 뭐 말씀드린 노동신문은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오고 있고요. 조선일보 1면은 북한 천안함 농락 한마디 못하는 정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8면은 김영철 천안함 비아냥 그에 이어서 노동신문은 폭침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일보는 김영철 남예술단 만찬 주제 또 파격 뭐 이렇게만 달아놓고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관련 내용이 없었군요. 네.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신문들 기사를 안 쓴다는 것, 다루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시각을 담는 그렇죠. 거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요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신면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네요. 자, 뭘까요? 홍찍문 대신 김찍민? 사람 이름인가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대선 판박이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제 또 새로운 신조어를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용주 의원님, 네. 일단 홍찍문은 뭐고 김찍민은 뭘까요? 그러니까 홍 찍으면 문재인이 당선입니다. 즉 홍이 누구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지난 대선 때의 프레임이죠. 말하자면 보수표 결집을 위한 안철수 측의 어떤 신조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또 김찍민이라고 합니다. 김 누굽니까? 김문수 지사가 김문수 지사를 찍으면 민주당 후보 아직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 모르니까 민이라고 대신했어요. 그렇군요. 예, 만약에 박은순이었으면 박 김찍박. 뭐 우상호였으면 김찍우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근데 이미 이제 과거 대선 때의 말하자면 보수 결집의 프레임이 다시 이제 지방선거 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안철수 측과 홍준표 대표 측이 다시 한번 서로 연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집단이라고 이제 싸움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시장 이번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하고 판박이다라고 하면서 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략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막 다투고 있는데 이 전략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찍문, 그다음에 김찍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이 되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같은 거다. 둘이 같기 때문에 나를 찍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난 대선 때는 박지원 상황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안철수 전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상황론에서 박지원 정권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하고 동색론 그래서 색깔이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비슷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변수 중에 하나가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후보 단일화예요.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냐 최대 변수 한 가지 더. 뭐 있어요? 민주당의 전략도 똑같은 거예요.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 후보를 아예 무시하고 안철수를 초반서부터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한국당 후보는 아직 등장도 안 했지만 한국당을 무시하고 안철수 전 지금 위원장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그렇게 해서 또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당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전략 공천 아직 하는 단계까지 안 왔고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사실상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공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6일에 아마도 공식화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6일이란 날짜를 굉장히 주목해서 봤거든요. 6일? 4월 6일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에 맞춰서 만약에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확정한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 대한 프레임 전쟁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보수층을 결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사실은 중형이 불가피하거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여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의 무리수, 여기에 대한 보수 결집 이런 것들을 아마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취임되고 나서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당을 간다고 얘기했던 부분들과 상당히 결이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 과연 한국당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이 옳은 길인지에 대한 여부가 계속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요, 김문수 전 지사 측,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측, 이런 식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방금 전에 바로 그 박민혁 차장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안철수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후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 측은 김 전 지사가 중도 확장력이 없다. 자, 민주당 견제심지는 나한테 올 것이다. 우리 쪽에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맞서는 상황입니다. 박민혁 차장이 아까 그 여러 가지 닮은 꽃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요, 민주당 후보들은요, 박영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맨 처음에는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요, 지금 공격의 화살이 안철수 위원장,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에 또 공격을 집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명박정부 시절에 그 포스코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명확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바른미래당 후보가 군소 후보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연일 지금 우상호 의원이 공격.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김철근 대변인이 그 박원순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는 군소 후보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한 답변으로서 우상호 후보가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그 배경까지 김영주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이 4월 4일입니다. 네, 출마 선언이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 저희 이제 10시 반쯤이네요. 돌직구 시간 거의 이제 진행될 때 이제 안철수 위원장 출마 선언이 있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지금 스튜디오 바로 저 뒤편 길 건너편에 서울시 의회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지금 왜 그런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김광석 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왜 오늘 아까 4월 4일을 택했느냐?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그거는 또 김광석 부장님이 그러니까 해석이신 거예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강철수 이미지를 계속 보여줘야만이 뭔가 승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대권을 노릴 수 있다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요, 저희가요, 지금 채널A의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서 서울시 의회 앞에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 지금 이 시각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안철수 위원장 또 지지자 등등이 모여서 지금 10시 반에 그 출마 선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 모습도 지금 보여드립니다. 왜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10시 반에 이제 곧 하는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는 스스로 시민들의 그 대표하는 게 시의회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먼저 알린다는 의미에서 저기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저기가 저 서울시 의회가 과거에 국회로 쓰이던 곳이에요.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 2대 국회로부터 시작해서 9대 국회 초반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쓰였기 때문에 70년대에 이제 여의도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아마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때 하여튼 그때 국회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미에서 민의를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저기서 하는 거로 보이고요. 어떻든 서울시장 선거에 공식적으로 링위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지금 예비 후보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거기에 박영선 의원이랑 또 우상호 의원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로 봐서 그런 거 느끼시듯이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 링에 제일 먼저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선거의 초반에 어쨌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주인공은 안철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안철수를 중심으로 화두가 전개되고 있는데, 근데 막판에 진짜 끝날 때 결말 부분에 가서 이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두는 바로 이제 안철수 전 위원장이 나왔을 때 과연 안철수 위원장과 김문수 전 지사가 과연 단일화되느냐?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빚을 진 게 있다고 그때 양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보론이 이번에 반대 양보론이 혹시 제기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안철수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김광석 부장님이 이제 민의를 수렴하는 곳이고 하니까 서울시 의회를 가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아까 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듣고 계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 코앞에요. 서울시 의회 코앞에요. 딱 서울시청이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 보고 있나? 나 출마한다. 딱 선언한다는 느낌이 저는 살짝 드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고, 한편으로 박 시장에 대한 압박감도 이제 과거에 당신한테 내가 양보를 했으니까, 지금은 물론 박 시장도 본인 스스로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는 두 분 다 무소속이었고 지금은 현재 당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행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양보할 의지가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2011년에 본인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시 이제 7년이 지나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이번엔 좀 더 많은 토론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소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게 원래는 서울 광장을 유력하게 생각을 했어요. 서울 광장을 유력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비 예보가 조금 있어서 혹시나 출마 선언이 망칠까봐 아침에 비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서울시 의회로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제 기억에는 양보했던 장소가 서울시의회 가까운 곳 아닌가요?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면서 그 양보 선언을 하면서 사진 찍던 장소가 인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금의 압박도 또 있지 않나라고 또 예측을 해보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시장이 시청에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야권연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바른미래당과 그 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야권연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야권연대는 특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대놓고서는 김문수 전 지사를 한국당이 공천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야권연대를 위한 포석이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그 자유한국당 인사들까지도 야권연대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달아오르면 달아오를수록 결국은 하나의 결집을 통해서 1대1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중간에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른정당에 있다가 복당한 복당파 의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는 죽어도 연대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인물은 무조건적인 연대가 없이 사실은 이번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연대냐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으로 선거를 치르냐를 가지고 홍준표 지도부와 갈등이 있긴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나를 찝으라 그러면은 명시적인 연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묵시적인 후보 간 이 단일화를 통한 연대의 가능성들은 여전히 마지막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보니까 후보별 연대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 일단 전제 조건을 달고 한 얘기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관망하는 걸까요? 유승민 대표가 저 얘기를 한 이유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생각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유승민 대표의 생각과 특히나 안철수 전 대표 측근의 생각들이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저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의 얘기들이 이게 저렇게 해서 단일화 하겠다는 게 과연 진실이고 맞는 것이냐라고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 단일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텐데 지금의 시기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고 여론조사가 돌아가기 시작할 건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는 이상 특정 후보와 특정 후보가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은 묵시적 연대를 통해서 단일화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권 연대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본인과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야권 연대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안철수 측근 쪽에 물어봤더니 강철수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선에도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 후보 간에 안철수 후보 간에 초반에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크게 되면 표가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게 있어요. 사실상의 국민들의 표가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야권에서 안 좋은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올 경우에 두 사람의 지지율이 초반에 차이가 안 나가게 돼서 표가 딱 나뉘게 될 경우 그럴 경우는 민주당이 가장 유리한 구도를 맞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다 예측 가능한 거고요. 예측 가능한 대로 굴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사자들은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고 주변에서는 당연히 하라고 그러고 이 연대를 후보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오히려 쟤네들 후보 단일화 한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아예 못하게 처음부터 막고 이런 과정이 막판까지 되고요. 임박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지 말지가 정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변수는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임박할 때까지는 양쪽이 이 단일화 공방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쉽지 않다는 게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구청장이 걸려 있고요.
시형 구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자기 후보가 없어지는 순간 자기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저항도 굉장히 후보 단일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그 평화와 정의라고 해서 정의당과 이제 민주평화당 손을 잡고 만든 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도 있는데 왜 그 당 얘기를 안 합니까? 라고 의견 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뭐 그 유력 후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교섭단체 구성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아직 후보를 내는 작업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속도를 아직 못 내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면 당연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 소식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 신문으로 가볼게요. 김병민 박사 풀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요. 결국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이었죠. 대법원의 행정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한 이 국민적 관심이 중대하고 공익성이 클 경우에는 이 재판부의 1심 선고에 한해서도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1, 2심 다 아닌가요? 1심, 2심 다 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 대법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만 하급심도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재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었습니다.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게 공익이 더 클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이 받게 된 침해적 요소가 더 큰 것인가를 고민해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4월 6일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는 이 공공성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생중계를 허용을 했고요. 다만 모든 언론사가 들어가서 카메라로 중계하는 부분은 아니고 법원 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중계가 허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규칙을 바꿔서 1, 2심에 한해서 생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못합니다. 단 재판부가 피고인이 거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부합한다 그러면 피의자나 피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생중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 재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생중계를 결정합니다. 그럼 박미화찬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난해 7월에 이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규정대로라면은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도 생중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보면은 1심 재판이 결국 생중계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다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근데 법원에서 생각하기에 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둘을 다 놓고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지금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국정농단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릴 때 전 국민이 봐야 될 것 같고 이 보는 자체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병희 박사 좀 알아봤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주에 있는 대부분의 법원들은 생중계를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법원이 현재 이 내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심 중계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얘기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문했던 그 영상이 사실은 역사로 기록돼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갖게 되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중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 많은 날을 두고서는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루어졌던 전례들이 있는 건데 만약에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편견과 선입견,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들을 고려해서 재판이 임하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또 허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김병민 박사가 뭐 이런저런 부분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도 짚어주셨는데 오늘 언론들도요.
이 생중계 결정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서요. 김영주 의원님 보면은 다 공익적인 결정, 공익적인 것들을 위해서 생중계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서로 얘기가 다른데 과연 공익이 뭐냐.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대의 카메라가 비춰진다 해도 거의 공전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이 법 자체가 이제 선고법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토론에 이게 누가 옳고 그러다의 그런 어떤 결정이 날 수 있는 토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익에 대한 부분이. 다만 이 재판부가 얘기한 거는 다시 한번 반복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정 파탄, 국정농단의 책임자이고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 공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이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법조 기자를 잠시 해봤지만 이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아는 것들은 형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주요 그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적는데 사실 그 법원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법리가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판결을 보고 판사가 되게 이렇게 대충 한 것처럼 마치 자기의 기분을 실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을 때 이제 네티즌들이 그렇게 일부 네티즌들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법리를 읽어보면 사실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법리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개인의 재량으로 물론 재량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법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이렇게 돼서 형량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국민들도 좀 알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겠죠.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것들은 어쨌든 굉장히 축소된 내용이기 때문에 줄인 내용이 축약해서 내린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 법리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더 이해를 돕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김병익 박사 보면 경향신문 사설과 정반대의 사설을 오늘 보면 조선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랬습니다. 피고인도 없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재판을 쇼로 만드나라는 거거든요. 쇼로 만드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일단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끌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아마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 재판부에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설의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최순실 씨의 경우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재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죠. 왜냐하면 뇌물을 공유한 준 사람의 재판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의 재판인 것이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과 거의 모든 상태의 국정농단에 대한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두가 피고인이 거부하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만을 중개한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쇼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서 법리에 대한 측면으로 이 사랑왕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일부에 있는 네티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재판이 생중계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됐을 경우는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라 아마 이런 우려를 표명한 사설로 보입니다. 네, 또 양측 생각을 들어보면은 또 그 양쪽 입장이 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박미영 차장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6일 선거 앞두고 지금 보면 서울중앙지법 앞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이 가고 계시다고 해서 혹시나 또 잘못된 어떤 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법원으로서는 좀 잔뜩 긴장해야 될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긴장할 수밖에 없죠. TV 생중계도 되고 시위자, 집회자분들은 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믿습니다. 법원이 그다음에 법관의 양심을 걸고 제대로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뭐가 있더라도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판결을 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의미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시민의 속 대중문화.
오늘도요,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관련된 대중문화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여수 기자님.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대세를 유지해온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김생민 씨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을 많은 신문들이 또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생민 씨가 뭐 그 10년 전에 그 자신이 출연하던 한 프로그램의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했다 이런 폭로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 한 10여 개 되는데 네.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네, 보면은요, 그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지금 윤여수 기자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싶은데 대표 프로그램이 바로 김생민 씨 이름을 걸었던 김생민의 영수증이거든요. 본인의 타이틀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이어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생민 씨 말씀하신 대로 이 김생민의 영수증은 말 그대로 김생민 씨의 캐릭터 그리고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아주 전면에 내세운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뭐 방송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상 폐지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게스트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짠내 투어라는 방송 역시도 비교적 가성비 있는 그런 여행을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역시도 뭐 김생민 씨 캐릭터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게스트들끼리 해도 뭐 큰 지장은 없어서 아마 이번 주에는 결방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통편집을 하거나 출연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게스트를 좀 교체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통편집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 분량을 전면 안 나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나온 부분만 그렇죠. 나머지 그대로 네. 김생민 씨가 나온 부분만 완전히 다 드러내서 안 나오게 하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민혁 장 말씀하셨으니까 보니까요. 김생민 씨 지금 모든 프로그램 하차하게 해주세요. 이게 또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만큼 보니까 이게 청와대 이슈까지 될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김생민 씨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굉장히 성실한 남자 그리고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보여주듯이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검약한 연예인으로 이렇게 알려졌고 그의 반대급부로 엄청난 실망감을 대중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그 프로그램 하차가 올라왔고요. 또 팬카페에도 역시 폐쇄를 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다 이런 경우인데요. 그동안 뭐 생민하다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저축하자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김생민 씨가 지난 25년 동안 이제 그 연예계 생활을 해오면서 상당히 돈과 관련한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 투철했고, 실제로도 뭐 지금 각종 통장이 한 10개 이상이 될 정도로, 네. 그렇게 알뜰한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성실한 이미지가 이번 논란으로 상당히 좀 깎인 그런 네. 측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요, 보면 김생민 씨 별명 중에 과거의 별명 중에 하나가 연예계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많이 이제 본인이 앞서서 빛나지 않아도 한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하면서 그게 차곡차곡 성실하게 일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년 안팎으로 정말 오래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전부 못 나가면서 사실 김생민 씨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제 막 민폐 아이콘이 됐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금 보셨던 것들처럼 이제 일반 기업 같으면 아주 장기 근속자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17년에서 21년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출연을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김생민 씨는 사실은 개그맨 출신입니다. 그래서 92년에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카메라 울렁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데뷔 초기에 아침 프로그램 리포터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월 수입이 28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검약하는 이런 습관도 당시 아주 적은 돈을 벌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저축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미지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이 김생민 씨의 어떤 짠돌이 캐릭터를 발굴한 사람이 송은희 씨였습니다. 보면은 신문에도 저희가 보면은 김생민의 영수증 프로그램 사진에 보면은 송은희 씨가 나오는데 아마 이 동료 개그맨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송은희, 김숙 씨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텐데요. 좀 송은희, 김숙 씨에 대한 좀 입장은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송은희 씨와 김숙 씨가 이제 지난해에 방송 대신 인터넷을 통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또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김생민 씨와 손을 잡았는데, 당시에 김생민의 영수증, 지금 방송 정규 프로그램이 이미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손을 보였습니다. 그때, 송은희 씨가 직접 기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제목도 좀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그때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김생민 씨가 이제 여전히 그렇게 존재감이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후배를 위해서 이번에 좀 빛을 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코너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김생민 씨가 사실 송은희 씨와 김숙 씨한테 상당히 좀 의지하고 또 그들한테 여러 가지 좀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이 오면 두 사람하고도 굉장히 많은 의논을 하는 그런 편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번 사태로 송은희 씨와 김숙 씨도 본의 아닌 그런 피해를 입게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워낙 많이 찍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김생민 씨 특징 중에 하나가 민간기업 광고도 많이 찍었는데 정부 부처 광고도 2개나 공익 좀 모델로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광고 포함해서 여행, 식품에서 지금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찍어놓고 아직 방영이 안 된 CF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김생민 씨가 사실은 이제 25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전성기를 누린 건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장기간의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것보다는 단발성, 그러니까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방영을 하는 그런 CF 계약을 좀 한 것이 대부분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단발성이 많기 때문에 또 방송이 이미 기간이 지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델료 정도 반환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연예인 소식을 하나 더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가수 이효리 씨가 바로 어제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3편의 추모시를 낭송한 그런 관련 기사입니다. 그래서 4.3 추념식이4.3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게 2014년인데 그 관련한 본 행사에 대중가수가 출연한 거는 이효리 씨가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효리 씨가 어제 시를 낭송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허리에 박혀 살점이 되어버린 총탄마저 보듬어 안고 대창에 찔려 옹이가 되어버린 상처마저 혀로 핥고 봄이면 어김없이 새순 튀어 못새들을 부르고 여름이면 늑수구레한 어른들에게 서늘한 그늘이 되는 그런 나무 한 그루 심고 싶다. 나무 한 그루 심고 싶다 시를 내레이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효리 씨가 보니까 지난달 말쯤에요, 팬카페에 올라온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는데 결국은 추념식에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 일단 이효리 씨가 당초에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낭송 제안을 받고 농담조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걱정했는데 괜찮다고. 괜찮다. 네. 4.3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이는 분이 팬카페를 통해서 추념식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제주 4.3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무게나 아픔, 또 어제 추념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연예인 참석하면서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선입관과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김광덕 부장님이 지금 제주도 또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있지만 효리 씨가 또 등장해서 4.3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다시 보는 좀 여론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3 저도 제주도 출신으로서 4.3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그냥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3에서 1만 5천 명 내지 3만 명 가량의 주민들이
그러한 이념 대결 속에서 이렇게 희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불행한 사건이어서 근데 어쨌든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살면서 제주도의 삶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식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드라마 프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 이런 어저께 이거 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으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효리 씨 어제 4.3 추념식에 참석한 모습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The Beatles의 Across the Universe입니다. 보면 최근에 미국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최초 우주인이죠. 이소연 박사, 이소연 씨가요, 한국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6년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휴직계를 내고 미국으로 호련히 떠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네요. 유행가 하나로 평생 우려먹는 초라한 연예인처럼 늙게 될 것 같아 두려웠다. 그 경험을 계속 강요만 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소연 씨는 그래도요. 한국의 두 번째 우주인 배출을 비롯해서 한국의 우주 개발 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로운 꿈을 밝혔습니다. 그 포부, 그 꿈 꼭 이루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요. 가슴 뛰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cross the universe.